자,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에서 근무하는 강진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본 정밀의료의 과거,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정밀의료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정밀의료에 관해서는 유튜브에 많은 강의도 있고 또 책들도 여러 권이 나와 있고 저명한 연구자분들이 많은 좋은 내용을 담아 주셨는데, 저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정밀의료는 어디까지 와 있나? 이 정밀의료는 무엇인가? 정밀의료와 암치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정밀의료 2.0 시대와 데이터 사이언스, 마지막으로는 정밀의료에 대해서 보다 더 궁금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밀의료 어디까지 와 있나? 일단은 어떻게 해서 정밀의료가 시작이 됐는지 우리 그거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이라는 것이 실제 쭉 발전을 하면서 이러이러했던 시대에서의 의학이 또 이 시대를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또 다시 자리매김을 하고 이런 변화를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실질적으로 의학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직관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직관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진, 눈으로 보고 진료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마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 구안와사 뭐 이렇게 해서 안면 마비가 와 있는 사람을 침을 정확한 데 찔러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직관의학이죠. 눈으로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서 바로 중요한 부분을 침을 놓아서 해결하는 이런 의학이 상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고, 사실은 지금도 진료실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배를 움켜쥐고 오면 어디 정도가 지금 아프겠구나, 무엇 때문에 아프나 하는 것을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진, 물어보는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촉진, 만져보고, 타진, 좀 두드려보고, 이런 그 진단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이런 병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바로 우리가 직관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던 시절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약이라든지 치료법이 개발됐을 때는 정말 이게 근거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두고 어떤 동일한 치료법을 했을 때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가, 정말 이런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임상시험이라는 그 태동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정말 의미 있게 효과가 있을까? 정말 의미 있는 부작용의 안전성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은 통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라는 것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학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이러한 근거 위주의 확률적인 영역의 경험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점점 지나가면서 근거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러한 근거의 안에는 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정말 이 치료를 했는데 이 치료에 정말 유익한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우리는 통계라는 틀에 통해서
이러한 정도의 환자들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 치료가 정답이야, 해답이야. 우리는 그거를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해서 진료의 지침이라고 해서 그 진료의 지침을 우리는 치료에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안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러한 실험적 치료의 효과를 보는 환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도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평균값, 중앙값 이렇게 하면서 대조가 되는 비교하는 치료와 비교해서 이게 효과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이런 치료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그 뒤에 의구심이 남는 거는 조금 더 그 환자들을 잘게 자를 수 없을까? 정말 환자 하나하나마다 이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구분할 수 없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게 되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말 아이디어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해줄 수 있으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정밀의학이다. 이 정밀의학은 그런 일들을 충분히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커다란 희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일정한 규칙 중심. 결국은 데이터 위주의 의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밀의학은 원인을 정확히 알기에 정밀한 진단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정한 규칙에 기반해서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높은 수준의 의학적 경지, 이것을 또 정밀의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자 유전학적인 진단, 그 다음에 CT나 MRI 같은 영상의 기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의료의 영역을 파괴시키는 혁신적인 파괴가 되겠죠. 파괴시키는 기술적인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제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기술의 경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임상정보,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임상정보, 그리고 영상정보, 그리고 병리학정보, 또 유전학정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 근거 중심의 의학에서 프리시즌 메디신, 정밀의학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밀의료라는 것이 유전체 분석이 그 일을 촉발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유전체 분석이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실제로 연구의 영역에서 환자의 치료의 영역으로 넘어온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결과를 얻는 기간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돈도 더 싸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촉발된 인자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과연 그 한 가지의 요소로서만 정밀의료가 이루어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전자건강기록, 우리는 이제 환자가 오면 의무기록지에다가 손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아마 키보드를 통해서 환자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전자건강기록지에다가 적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기록지는 항상 우리가 리트라이브, 꺼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유전체 분석 기술, 영상 자료, 병리학 자료, 이러한 자료가 모이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용량이 커다란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잘 모으고 가공해서 분석에 이르러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결국은 어떤 기술이 여기서 필요할까? 보면 빅데이터를 잘 모아야 된다. 이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냥 컴퓨터에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서버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용량이 큰 데이터 센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데 슈퍼컴퓨터에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커다란 용량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이 그냥 모여질 때 무작위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 잘 위치를 선정해서 allocation 된다 그러죠. 위치를 선정해서 이 부분에 모여져야 되고 이 부분에 일정한 부분에 모여져야 된다. 예를 든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사서가 이런 책을 찾고 싶은데요 하면 쉽게 찾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정해진 곳에 이미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눈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빅데이터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분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결국은 딥러닝, AI 기술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또 한 가지 기술은 이러한 커다란 용량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쉽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 ICT 기술. 그렇죠? 예.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러한 기술들이 같이 발전을 하는 거죠. 정밀의료에 대해서 또 한 번 다른 발로 좀 표현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밀의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전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가족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 나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 또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부모, 그 위의 부모, 아주 오랜 옛날에 선조로부터 받은 후천적인 유전. 우리 잘 모르죠, 누구로부터 받는지. 하지만 우리 알고 있다시피 우리 체내에는 주로 모계로부터 받은 마이토콘드리아의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새는 우리 인류가 정말 오랜 옛날 아프리카에서 왔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렇듯이 생활 습관 등 개인마다 가진 다양성들을 고려해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까지도 극대화하는 그런 치료법이다 라고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항암 화학 요법을 했었던, 과거라고 해봐야 불과 1970년도에서 한 1990년도, 2000년 전까지는 주로는 항암 화학 요법을 암 치료에 사용했거든요. 이제 이 시절에는 역학 몇 퍼센트나 발생하고 병인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잘 몰랐었던 시절이니까. 그 다음에 진단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치료법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항암 치료가 있다. 단 한 두세 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이 들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글리백이라는 약이 나오면서 표적 치료제의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폐암에서의 일회사 게피티닙을 통해서 2000년대부터 많은 회사들에서 개발해서 정말 시장에 쏟아지듯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성공한 약은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죠. 그 이유는 사실은 1980년대, 90년대 이루어졌던 분자생물학의 발전, 눈부신 발전에 기인한다고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유전자들이 클로닝되고 그 기능이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 암세포와 정상세포에서는 이런 유전자의 기능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가 발현해서 단백질로 변하게 되면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암세포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발현이 되어서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 또는 단백질의 발현을 차단하는 약이라면 정상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미사일처럼 표적해서 암세포를 차단하고 죽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개념이 표적항암제였거든요. 바로 이 표적항암제가 사실은 정밀의료의 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한 그 표적 치료제가 나오다 보니 표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듣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 항암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첫 5년, 10년 동안은 표적이 없는 암 환자들한테도 투여해 봤어요. 혹시 있을까? 안 나타나면 다른 항암제하고 같이 써보면 말이 들을 거야. 하지만 어떤 임상시험에서도 표적 치료제가 표적이 없는, 사실에서 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에는 듣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자들은 깨닫게 된 것도 꽤 시간이 걸려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표적 치료제는 환자한테 듣고 안 들을까? 좀 환자를 미리 선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환자를 선별하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항암 표적 치료제들의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표지자라는 말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을 바이오마커, 반응 예측 생체 표지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과거에 항암 화학요법일 때는 한 가지 약을 가지고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환자를 선별해서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는 환자만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치료 방법의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밀의료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말로 정밀의료라는 것이 불렸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개인별 맞춤 의료, tailored treatment 또는 individualized treatment, 개별화 치료.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왔던 시절이 갑자기 누가 얘기하면서 정밀의료라고 바뀌어졌느냐. 그전에는 정밀의료란 말이 없었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에서부터 정밀의료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모든 의료가 다 정밀의료인 것처럼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밀의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이 정밀의료를 선도하는 이니셔티브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1990년부터 2003년도까지 한 14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인간에서 존재하는 유전자, 이 유전자군 덩어리를 우리가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이야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다 끝났으니까 별로 궁금한 사항은 아니지만 도대체 인간에는 몇 개의 유전자들이 존재하지? 몇 개의 염기쌍이 존재해서 이렇게 인간답게 다른 동물과는 다를까?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를 2004년도에 완전히 완성된 인간 유전자 지도를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글 지도를 우리가 봤다고 해서 그 지도에 존재하는 지명 안에 들어가 본 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의 위치는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염색체의 어떤 부위에 이러한 유전자들이 존재합니다. 라는 어떤 해부학적인 위치는 우리가 파악이 됐지만 이제 인간 유전자 지도를 발표함으로 해서 각각의 유전자들은 인체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조절되는지에 대한 것은 그 다음의 숙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은 현재 100만 명 정도의 환자, 10만이 아니라 100만 명 정도의 그 일반 참여자를 통해서 이러한 유전체 리서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그 리서치 프로그램의 이름이 All of Us,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합니다. 미국이 정밀의료를 이니셔티브가 되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정부 주도의 컨트롤 타워, 바로 미 국립보건원, 메릴랜드에 있죠. 국립보건원이 바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합니다. 총괄한다는 뜻은 미국 정부가 미국 국립보건의 펀딩을 통해서 여러 연구기관에 펀딩을 나눠주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를 기획 총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의
프리시즌 메디신은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진행한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에 보시면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그 유전체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디파짓, 축적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2016년 8월 1일에 벌써 5,000명의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는 5만 명의 그 건강 데이터, 전산 건강 데이터들을 트랜스미션,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기록까지도 같이 컴바인 돼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2019년도에 10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 2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 컨트롤 타워의 총괄 아래 움직이는 정밀의료의 생태계 부분입니다. 이 정밀의료를 둘러싸고 여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들이 함께 발전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지 않는 한 정밀의료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보시면 정밀의료의 생태계는 지금에 있는 의료와 틀린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에 종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그대로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CRO, 그 다음에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병원 또는 병원 이외 헬스 프로바이더, 뭐 우리로 얘기하면 보건소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약을 만들어내고 진단시약을 만들어내는, 진단법을 만들어내는 바이오텍, 파마시, 제약회사, 진단회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IT 기업. 이것은 기존의 의료 산업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이해 당사자죠. ICT 기업. 그 다음에 환자를 둘러싼 커뮤니티, 그리고 결국은 의료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돌아가야 되니까 의료비를 지불하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보험공단 또는 생명보험회사, 이런 페이어,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규제기관. 의료에서의 규제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치면은 쉽게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관리공단,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생태계를 결국은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다 됩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숨을 쉬면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만 존재하면 다 되는가? 아니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돈이, 펀딩의 이슈. 그 다음에 돈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는 레귤레이션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정밀의료가 어려운 거죠. 왜 그러한 그 규제와 규정과 법과 돈이 필요한가 살펴보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 당사자들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일들이 돌아가는가 연구해야죠. 환자 진단해야죠. 치료해야죠. 또 환자가 제대로 치료가 잘 되고 이제 모니터링 해야죠. 평가해야죠. 예방도 해야죠. 이러한 실질적인 환자를 중심으로 한 예방과 치료의 수단을 엮어가면서 이러한 생태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레귤레이션과 펀딩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 일들을 정부 컨트롤 하에, 주도하에 하고 있다. 정부가 주역이 돼서 나서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들이 생태계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후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펀딩을 대고 레귤레이션을 바꿔가고 수정하고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소위 얘기해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정밀의료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까? 뭐 정밀의료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딱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생태계가 성숙되어 가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한 100만 명 이상의 코호트 사업 규모지만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게도 시작했고, 또 주로 우리나라에서 호발하는 암만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요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희귀암 질환, 희귀암 유전자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까요? 예. 희귀 질환이라고 하니까 자꾸 혈우병이라든지 그러면 드문 병인데,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덩치였던 암 질환, 예를 들어 볼게요. 폐암과 같은 암 질환이 점점 빙산처럼 작은 조각으로 잘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암 질환이 어떻게 잘려져 나가나?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과거에 추정되었던 질환이지만 연구 능력이 모자라서 한 큰 질환으로 묶여져 있거나, 아니면 현미경으로 이런 세포의 모양이 다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미경 하에서 납작하게 보이는 폐암을 우리가 편평상피세포 폐암, 또 아주 작게 보이는 암은 소세포 폐암, 그리고 점액을 많이 분비하는 세암,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졌잖아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직관적인, 현미경 아래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직관의학에 비롯된 그러한 병리학적인 분류죠. 이러한 분류가 사실은 한 3, 4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EGFR이라는 유전자가 폐암을 일으키는데 한 30%야 라고 알려진 게 불과 15년 전. 그 전에 담배 많은 피 산 사람한테 생기는 유전자 변화는 폐암에 나타나는 KRAS라는 유전자 변화인데, 약이 이제 최근에 개발되긴 했지만 사실은 약이 없어서 큰 주목을 못 받았지만 KRAS라는 유전자 변이는 폐암에서 1980년도에 발견된 유전자. 그 다음에 ALK라는 유전자 변이, ROS1이라는 유전자 변이, RET이라는 유전자 변이, 또 CMAS라는 유전자 변이, 이렇게 유전체 분석이나 유전자 분석의 기술 방법,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잘게 질환이 나눠지게 되는, 세분화되는 현상을 이제 벌여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유전자 변이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EGFR한 유전자 변이 중에서도 어느 곳에 변이가 있냐에 따라서 또 세분화되는, 그게 왜 세분화됩니까? 약이 달라지거든요. 다른 약이 쓰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좋든 싫든 이 환자분들이 점점 그래서 커다란 빙산에서 물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깨져나가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하나의 얼음 조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환군도 이러한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희귀암이 아니었던 큰 덩어리의 질환이 희귀 유전자 암 질환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은 수의 환자라도 이제는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해야 되고, 또 많은 제약회사들이 실제 환자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적지만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약이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출발은 늦었지만 지금 열심히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연간 예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아마 많은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과기부, 또 복지부, 또 정밀의료기반사업단, 범부처, 여러 정부 부처가 모이는 빅데이터 구축 사업. 결국은 다 이런 사업들이
정밀 의료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이름을 달리하면서 중복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처럼 한 곳에서 컨트롤 타워 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나눠주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 이름은 좀 달라지지만 우리가 봐서는 서로 중복되는 그런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과연 이러한 정밀의료가 과연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의료의 패러다임일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전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부처에서 이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는 이러한 그 연구 사업도 한정된 재원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저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차근차근 우리나라 환자들에 대한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 환자들의 생활 정보와 임상 정보가 같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꼭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어떤 한 부처가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것이 맞을지, 컨트롤 타워가 존재해서 따로 존재해서 이것들을 나눠주는 게 좋을지는 정말 깊은 논의와 심사숙고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